그거를 입증을 해서 법인으로 승인받은 후에 법인세로 비과세를 받으니까 세금 냈던 15억을 다 환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15억 내는 거고 알면 환급 받는 거고 이제 이런 경험칙이 없으시면은 이제 세금만 내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자, 부동산 절세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주택자인데 이걸 모르면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우리가 이제 절세 측면에서 가장 파워풀하죠. 그 대신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 과세가 돼버리고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지금은 유예를 받고 있지만 중과세까지 되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집 한 채가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집을 양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는 방법을 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면 그것이 왜 이렇게 해놓는지까지 이유를 다 알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으로 세대 분리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같이 살면서 집에 한 채씩 있는데 아들을 세대 분리해가지고 옆에 동네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만 갖다 놓고는 실제는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당연히 그거는 적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한 번만 보면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 증거 자료가 차고도 넘친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인 장모하고 같이 살거나 형제간에 같이 살거나 자매간에 같이 사는 경우도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자매들이 같이 살잖아요. 그럼 언니 집도 있고 동생 집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세대가 분리됐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형제 자매 같이 사는 것도 다 동일 세대가 돼요.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살아도 처갓집이 있을 때 저희 집과 처갓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은? 처갓집이 있고 내 집이 있어. 나는 집이 몇 채라고 생각하세요? 장인장모님 모시고 사는데 처갓집도 있잖아요. 장인장모님이. 그리고 우리 집도 있어. 그럼 나는 집이 몇 채라고 생각하시냐고. 그 명의도 제 거로 돼 있나요? 아니죠. 장인장모로 돼 있죠. 그러면 나는 1세대 집이 몇 채라고 생각하시냐고. 1주택이요. 1주택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존속이잖아요. 그래서 동일 세대가 돼버려요. 모시고 살면.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1세대 2주택이 돼버렸어요. 1세대 2주택이 돼서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동거봉 합가해서 뭐 10년 안에 됐으면은 특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특례 적용을 못 받아버리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다가 또 세금 폭탄 맞는 일도 있다는 거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굉장히 좀 이게 요건을 꼼꼼히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구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요건을 다 위반해버려요. 내 구주택을 사고 1년 안에 내 신주택을 사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 되거든요. 탈락. 근데 나는 비과세다고 팔아버린다는 거지. 그렇다 걸려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주택은 또 특례가 인정돼서 괜찮다 하니까 상속받았다고 해서 내 집을 그냥 팔아버리는데 이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아주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동일 세대가 아니어야 되고 상속받을 당시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속주택은 만약에 아버지가 두 채를 남겼다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보유 기간이 긴 것만 인정이 되거든요. 두 채 중 하나만 인정을 해요. 이게 요거 판단한다는 것이 전문가 영역인데 일반인들은 아니 상속주택이 괜찮겠지 하고 내 집을 팔았다가 지금 요건이 안 돼버리면 또 이제 2주택이 걸려버리죠. 또 이제 무허가주택이라든지 폐가에 간 경우도 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무허가든 유허가든 다 주택이에요. 등기가 났든 안 났든 상관이 없고 폐가는 폐가 정도가 판정이 어렵거든요. 이게 폐가라고 했을 때는 이거 사람이 못 살 것 같다면 아예 허물어야 돼요. 멸시를 해버리고 건축물 대장까지 관리를 다 정리한 다음에 매각을 해서 아예 문제의 싹을 없애고 양도를 하셔야 되고요. 좀 복잡한 1세대 주택 요건 같은 경우는 전문가 3사람한테 상담을 받으셔야지 한 사람한테 받아도 에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집 살 때 단독명의, 공동명의 많은 분들 고민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부부간 공동명의 좀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한데 부부간 공동명의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우선 부부가 공동으로 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웬만하면 다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부가 다 갖고 있어야만이 유리해요. 근데 불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남편은 돈을 벌어요. 근데 아내는 돈을 안 벌고 있는데 공동묘로 사는데 한 10억짜리는 상관이 없죠. 왜? 6억이니까. 6억까지는 증여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30억짜리를 샀어. 30억짜리 사면은 15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집은 15억에 대한 남편이 만약에 다 증여가 돼버리면 6억을 초과한 돈 9억은
증여로 잡혀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안고 사거나 부인 지분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50대 50을 하지 말고 7대 3이든지 6대 4든지 해서 6억 범위를 안 넘어가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내 집이 2채 있고요. 남편 집이 1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집을 살 때 공동으로 사면 안 되거든요. 공동으로 사면 아내가 집이 3채가 돼버려요. 그럼 종부세가 중과세 돼버리거든요. 그때는 남편 단독으로 샀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중과세도 살펴야 되고, 지금 보신 것도 자금 출처에 따른 증여도 해당 여부도 판단하셔야 되고, 이걸 고려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 무조건 좋다고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취득 시에 좀 자금 출처 대상자에 어떤 사람이 좀 선정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PCI 분석이라고 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자동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PCI 분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산 취득 자금하고 신용카드 사용 돼요. 요게 이제 지출의 합계고요. 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 물론 신고한 소득 외에도 이제 뭐 내가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총 소득 금액하고 원천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요게 비슷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따져봤더니 돈 들어온 거는 10억이요. 근데 재산은 20억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10억 너 어디서 났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소명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증여 추정받은 걸로 봐서 그만큼은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특히 소득 대비해서 고가주택을 취득하신 분이나 미성년자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PCI 그 시스템에 의한 분석에 의해서 내가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부동산 하나 샀는데 내 조사가 안 나왔어. 아, 이제 끝났구나. 아니에요. 기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우리 가속 단속할 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총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금 출처 그 조사 면제 기준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세대주하고 나이, 그 다음에 주택 부동산 종류별로 금액을 줘가지고 그 미만은 세무조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40대 세대주가 주택 4억짜리 미만은 자금출 조사를 안 한다. 근데 요 기준들이 옛날에 작성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옛날에 뭐 4억 같으면 지금 한 12, 3억 돼도 될까 말까 해서 그거는 현재 국세청에서 그 기준 가지고 자금 출처 면제 기준에 있는 거는 그거는 지금 실익이 없고 실제 활용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투기과열지구라 해서 주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받는데 그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될 때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지 그걸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자금출처 조사는 PCI 분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과 내 소득을 비교해서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양도 상속 증여세 절세 방안 같은 건 있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기니까 빨리 주는 것보다는 천천히 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특히 이제 상속이나 증여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 갖다가 그거를 유사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평가를 하는데 하락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사례가액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 말하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이 내려가죠. 그리고 2022년, 23년은 현실적으로 공시가격들, 기준시가가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상속은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그때 죽고 싶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증여는 내가 마음 놓고 이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기업들도 주가 하락할 때 그때 증여를 활용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하락기에 사전에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이고 또 상속세 대비해서 미리미리 줘버리는 게 좋으니까 그게 증여하기 좋은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네. 자,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또 절세 사례 및 방법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게 양도소득세는 참 이 세법이 깊이가 다르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경험치가 달라서 세금을 누가 이거를 판단하고 했냐에 따라서 세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이 종중이라든지 종교단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이제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라든지 이제 종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보다는 단체 성격이 강하잖아요. 종중이 뭐예요? 문중.
문중은 김씨 문중. 아, 그거. 그 종중을 종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종중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네네. 종교단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개인 양도소득세처럼 양도세를 부과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게 공익적 기능이 크니까 법인으로 승인을 해주면 법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 차이도 있지만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쓰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규정이 없는데 법인세는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부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왔던 사례인데 수원시 소재 임시 종친에서 선산을 공익사업으로 수용돼가지고 양도소득세를 10억을 내고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선산으로 썼고, 예, 여기 안에 묘기가 15개 정도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입증을 해서 법인으로 승인받은 후에 법인세로 비과세를 받으니까 세금 냈던 15억을 다 환급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15억 내는 거고, 알면 환급 받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람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경험칙이 없으시면은, 예, 세금만 내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아파트 한 채, 단독주택 하나, 그거야 이제 무세금 누가 계산 마찬가지겠죠? 산금액, 판금액이 동일하다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농지나 임야를 사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집 짓고 살다가, 농사 짓고 살다가 그걸 매각을 했는데, 이제 양평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매각하신 분이 오셨어요. 제 사무실에. 단독주택하고, 농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창고. 무허가 창고는 나대지로 보도록 돼 있는데, 세 가지로 50억에 판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그냥 50억 이렇게 매매가액을 써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중에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가 될 것이고, 농지는 8년 이상 자경 감면했으면 감면 1억까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대지는 비상품 토지라 중과세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되고 감면되고 중과세되는 혼합 자산이 거래가 됐는데, 그거를 금액을 각각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주택 금액을 가장 많이 올려놨더니 세금 양도세만 3억 5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자산만 구분했을 뿐인데 세금 차이가 3억 5천이나 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그냥 쓰지 마시고 전문가인 세무사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내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고, 또 사례 중에는 이제 참 요 사례는 특이한 사례인데, 광주에서 오프업에 이제 푸드코트를 파시는데 100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 소유자가 보니까 아들만 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쓰시랍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거기에 딸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들만 상속을 2명한테 해주고 딸들은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 팔아서 아들들만 돈을 쓰기는 좀 그렇죠. 양심이 좀 그렇죠. 부모님 아무리 줬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세금 낸 나머지 돈을 35억에 대해서 절반은 아들들이 쓰고 나머지 35억은 딸들한테 주는 걸로. 그러니까 5명한테 줬으니까 7억씩 줬겠지, 증여를. 자, 만약에 팔아가지고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35억을 물고 또 증여세를 또 7억에 대해서 1억 4천씩 해가지고 12억 정도를 또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이 총 37억이 지금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양도세 30억하고 증여세 7억하고. 근데 그거를 팔아서 증여를 하는 것하고 증여를 하고 파는 것하고 세금 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증여를 해서 팔았더니 세금이 22억으로 줄어버렸어요. 약 10억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구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 양도세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절세 플랜을 짤 수 있는, 예, 이런 경험칙이 있는 분하고 일을 하셔야만이 우리 절세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제일 질문이 많은 것이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부동산 승계 전략이에요.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한테 줄 때 어떻게 주냐. 이제 주는 방법이 증여도 있고 매매도 있어요. 근데 증여는 단순 증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보 증여라고 해서 부채를 안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증여나 단순 증여나 부담보 증여보다 지금은 세금이 가장 적게 먹히는 것이 매매로 가되 저가 양도를 하는 겁니다. 저가 양도를 하면은 저가 양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하고 3억 중 예, 적은 금액만큼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증여를 걸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짜리다 그러면 예, 감정평가를 받아서 18억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3억 정도 싸게 15억에 매매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를 과세를 받을 때가 세부담이 가장 적다는 거죠. 순수 증여는 8억 6천 나오고 부담보 증여는 5억 4천 나오는데 그냥 25억 정상거래에서 매매를 했더니 4억 1,800. 그 대신 감정평가를 18억 받아서 3억 싸게 15억에 거래를 매매를 했더니 3억 4,600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가 아무래도 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이런 방법이 통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예, 좀 더 부담을 줄여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로또 같은 부동산의 잘못 처분 및 증여에서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감면 대상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요게 이제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 안 좋을 때 예, 그거를 부동산 주택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세감면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군데서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다 시행됐던 거라서 일반 세무사님들 자체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도 기억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상속받아서 매각을 해서 상속수도 줄이고 양도수도 줄이면 제일 좋은데 요거를 지금 현재 상속받기 전에 먼저 양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격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예, 높아져 버리면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지금 기준시가 20억 정도밖에 안 가는데 시가는 한 60억 가거든요. 그럼 60억에 매각을 해버리면 현금화 시켜버리니까 요게 상속재산으로 들어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절세되는데 상속세는 폭 다 맞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속을 받아서 양도를 해야 되거든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감면 대상 주택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하시면 안 되고 처분해도 안 돼요. 상속을 받아서 매각을 하신 것이 가장 절세 플랜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무턱대고 그냥, 예, 증여를 해버리거나 처분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이 감면 혜택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 없이 양도, 증여, 상속으로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그런 경우가 좀 실제로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 개시 전에 예, 양도를 할 경우에는 저평가된 자산이 고평가 자산을 바꿔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시세보다도 공시되어 있는 가격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상속을 받았더라면 그 40% 가격을 상속을 받았을 텐데 매각이 되는 순간에 현금화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배 반 정도가 올라버리잖아요. 그렇게 상속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차라리 매각을 안 한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최악은 부동산을 양도를 해가지고 양도세를 물고 그 다음에 현금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세를 물었는데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를 또 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 세 가지 부분은 세금을 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부동산의 처분 대금에서 매매가액에서 70%까지 세금으로 뺏기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양도해서 증여할 바에는 증여 후에 양도를 해서 아까처럼 예, 절세 플랜을 짠 다음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령자가 고액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증여한 다음에 단기간에 양도를 해버리면 예, 그거 자체가 세율이 고율의 세율을 부과받을 수가 있고 또는 수증자가 직계 비속에 있는데 10년 안에 팔아버리면 이율과세가 돼가지고 또 양도세가 또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 시기에 따라서 수증자를 달리했어야 되는데 전술 전략 없이 증여한 다음에 팔았으면은 그거는 차라리 그냥 파는 것만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양도 시 황당한 가세 사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당한 가세 사례 중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이한 줄 알고 팔았더니 1세대 1주택자가 안 돼버린 케이스. 그 중에 보유한 자산 중에서 오피스텔이 제일 많아요. 순위 1순위입니다. 그 황당한 가세 사례.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작가님 보시기에 오피스텔은 주택 같아요? 주택 아닌 것 같아요? 주택이 아니죠.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주택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작가님 집도 오피스텔이라면서요? 아니요, 실제로 제 집은 따로 있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측면에서는 업무용이 맞아요. 부가세 측면도 업무용이 맞아요. 자, 근데 취득세 측면에서 주택으로 들어갈 때는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았으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그러니까 내가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나는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달라고 안 하면 업무용이 계속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재산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내가 업무용으로 취득을 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그때는 주거용이 돼버려요.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실제 용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본인이다 세입자든 예, 이거를 주거용으로 쓰면 이건 주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오피스텔이 주택인 줄 모르고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양도세가 저희 사무실 오신 분 중에 10억 추징당한 사람 오셨거든요. 45억에 주택을 팔고 오피스텔 때문에 예, 10억이 부과받아고 오셨는데 그 오피스텔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이분은 원래는 일시적 1세대 주택인 줄 알고 팔았는데 오피스텔이 주택이 안 들어갔더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됐는데 오피스텔 또 들어오니까 3주택이 돼버렸죠. 이 비과세가 안 돼버린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건 주택수가 들어간다고 본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이 말썽이 많아요.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공동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요게
요건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주택으로 봐서 전체를 비과세해주고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탈락되면 이걸 공동주택으로 봐서 마지막 가구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세금이 나오니까 엄청난 세금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은 뭐냐? 다가구 주택을 요건을 지켜라. 다가구 주택 요건은 세 가지인데요. 3계층 이하여야 되고 19세대 이하여야 되고 660제곱미터 건축이 되어 있는 주택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나눠서 매각을 한다고 일괄로 매각을 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취급해야 되는데 다가구 주택에서 제일 위반이 많은 것이 3계층 이하예요. 왜냐하면 옥탑방으로 꾸며버리면 여기 층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4계층이 돼서 여기 단독으로 인정을 안 되거든요. 또는 옥탑을 약간 무허가를 더 늘려가지고 예, 임대료 좀 더 받으려고 그런 경우도 이게 예, 조건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요건 위반했으면 바로 잡으셔서 예, 보유하다가 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또 그 밖에 황당한 가세 사례 또 뭐 더 있다면요? 사전 증여를 하셨다가 세금 폭탄 맞은 사례인데요. 이제 어머님께서 젊은 날에 혼자 되셔가지고 그 상속을 임야를 단독으로 받아놨는데 사실은 자녀들하고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익사업으로 60억으로 수용당했으면서 양도세를 10억을 냈어요. 현금 50억 남으니까 어머니께서 그거를 건물을 사면서 아들 60% 지분을 하고 딸 20% 그리고 본인 20%만 이렇게 등기를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8년 만에 돌아가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상 60억 받은 것이 양도세 10억을 내고 50억 가지고 건물을 사면서 아들한테 이게 증여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제 증여세 딱 걸렸는데 30억에 대한 증여세가 10억이에요. 근데 8년 만에 걸리니까 가산세가 또 10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장남한테 추징세액 20억, 장녀한테 증여세 추징세액 4억 4천. 그 다음에 또 10년 안에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가 또 합산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총 나온 세금 얼마예요? 양도세 10억, 증여세 24억 4천, 상속세 5억, 합해서 29억 4천이 세금을 낸 꼴이죠. 이 경우도 사전에 증여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미리 증여를 해놨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대비 없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상속세 폭탄 맞은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면은 병치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상속세 걱정이 됐겠죠. 예, 이거를 빨리 처분해가지고 세금 내고 돈 나눠서 가져가 버리면 세무서도 어떻게 하겠냐 하고 이제 그거를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한테 처분해가지고 인감증명 떼가지고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30억 내고 120억 원을 사남매가 30억씩 나눠간 거죠. 그리고 4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또 마찬가지로 자금 출처 조사 나왔겠죠. 어디서 자금 사용처 조사 나왔더니 보니까 사전에 사남매가 30억씩 나눠간 거죠. 그래서 증여세를 40억 추징하고 가산세가 24억 추징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합산해서 상속세가 또 나와요. 그래서 상속세가 또 10억 또 나오다 보니까 총 104억 정도가 세금 부담된 거죠. 이게 100억에 양도했는데 양도가액이 70%가 세금 폭탄 맞은 거죠. 150억에 매각했는데 매각을 했는데 104억을 세금을 내서 70% 세금 기회를 탄 거죠. 원래는 이건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놔뒀으면 기준시가 60억으로 그때만 해도 감정평가가 없었으니까 상속을 받았더라면 상속세는 아마 15억 정도 그런 정도나 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갖고 양도를 했더라면 양도세만 내고 예, 세금 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이제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꼬마 빌딩인데요.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4억 정도 내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것을 세무조사하다 말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95억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액도로 상속세를 추징당하니까 23억 정도로 이제 세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4억 정도에서 23억 나오니까 19억이 추징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월세가 지금 1,000만 원씩 나오는데 예, 연부연납 10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이 세금을 낼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매각을 해서 110억에 팔려고 했더니 양도세가 또 9억이 나와요. 문제는 110억이 팔리겠냐고요. 지금 불경기에 팔리지도 않으니까 세금은 내야 되고 여기 상가는 팔리지는 않고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제 미리미리 이거를 좀 사전증여를 해서 감정평가를 안 받게 만들어놨더라면 상속인들도 상속세 4억 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대비를 안 해놔서 세금 폭탄 맞은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아버지가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장남이 받았나 봐요, 장남이. 예, 혼자 상속받아가지고 그냥 기준시가대로 상속세 신고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18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냐면 양도가액이 18억 되고 취득가는 5억으로 돼가지고 혼자 상속받았으니까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감면을 1억밖에 안 받고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5억 2천이나 낸 거예요. 만일에 자녀 3명이 감정을 받아서 10억으로 감정 상속을 받아서 3년 이내에 양도를 했더라면 상속세는 한 푼도 안 나올 거고 양도소득세는 1인당 한 9천만 원 나오는데요.
3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1억까지는 감면을 다 해주는 거예요. 상속인별로. 세 사람이 다 감면을 받았으니까 상속세도 제로, 양도세도 제로.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잖아요. 5억 2천을 절세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상속을 잘못 받고 양도식이 선택이 잘못해서 세금 5억 2천 낸 사례입니다. 네. 양도세 한 푼도 안 낼 수 있었다고요? 1인당 9천만 원인데 3년 안에 팔았으니까 양도세 1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8년 자연 감면으로. 그래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낸 거죠. 자, 그리고 또 15억 건물을 양도했다가 세금으로 돈 한 푼 안 남게 된 사연도 있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시행 안 되고 있었는데, 유예되고 있죠. 그때 이제 이게 다주택자가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을 때인데, 그게 이제 3주택자부터는 양도세율을 30%를 할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 집은 팔아도 비과세 되는 줄 알고 딸이 어머니 집에 가서 팔아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취득가액은 2억 정도 됐고, 양도가액이 15억이었어요. 그 비과세 된 줄 알고 세금 뭐 몇천만 원 내고 났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온 거예요. 어머니 집은 하나고, 딸 집은 두 채라서 3주택자라서 비과세가 안 되고, 다주택자가 중과세 된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양도소득세가 10억 정도 되고, 본세가. 그 다음에 가산세가 또 4억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얼마나 14억이 나갔잖아요. 15억에 매각을 했는데 세금이 14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억 전체가 다 한 집안채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주택을 매각할 때는 꼼꼼히 꼭 챙겨보셔야 되고 꼭 전문가 상담하고 오셔야 돼요. 그냥 팔았다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리고 꼬마 빌딩 상속 증여할 때 그럼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꼬마 빌딩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기준시가로 과세가 안 될 염려가 있어서 아까 당산동 사례처럼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현모 출자 방식으로 해서 법인 전환을 하신 다음에 주식을 자녀 그리고 자녀 배우자 손자녀까지 분산해서 주면은 증여세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로 내기 때문에 예, 개인 소득세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생기는데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매년 2천만 원씩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가 돼서 15.4%만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분리과세로 그렇게 배당을 해주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 집은 한 10%나 20%만 갖고 있다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가장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를 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법인 전환 시켜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예, 주식으로 지분으로 증여를 해가지고 예, 사전 절세 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전문가들한테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건축 아파트는 취득 시기랑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어떤 사례가 또 있나요, 이거는? 요거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억을 제일 먼저 달성한 아파트가 유명한 아파트가 반포에 있었는데 아크로 땡땡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인 똑같은 김이사하고 이 부장님이 2005년도 3월 달에 김이사는 6억 주고 샀고 이 부장은 2005년 7월 달에 6억 5천 주고 이거 아파트를 샀던 거거든요. 9주택을 샀는데 이게 2017년 8월 말에 준공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지금 뭐 여기서 9월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8월 31일 날 준공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이사는 18년 2월 달에 양도를 했고 26억에 이 부장도 27억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둘이 비슷하게 20억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이사는 양도세가 8천만 원밖에 안 났는데 이 부장은 8억이 나온 거예요. 10배 차이가 났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그랬더니 김이사는 사업시행 인가 전 주택을 취득을 했고 이 부장은 사업시행 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되면 보유기한 계산할 때 김이사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한 계산을 해주니까 12년 11개월 되고 이 부장은 준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니까 9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비과세도 안 되고 장기보유 특공세 하나도 못 받으니까 단순하게 양도 차익에 40% 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10배 정도 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취득 시기 차이 때문에 이런 건데 지난번에 개포 1단지가 11월 30일 날 입주를 했는데 입주 전하고 입주 후하고 세금 차이가 5배 차이 났었어요. 그도 예, 거주를 하신 분들은 입주 전에 파신 분들은 세금 5억. 입주 후에 파신 분들은 세금 1억. 그러니까 취득 시기,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꼭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고 예, 취득 시기, 양도 시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네, 이거 생각 없이 했다 큰일 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법이 바뀌는데 양도 시기 선택을 임의로 했다가 절세기에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 오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계약서를 딱 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사고가 딱 났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네네네. 이 양반 계약서가 2016년 11월 20일 날 계약인데 동시에 잔금이 치러진 거예요.
얼마냐면 74억이. 그러면 이게 매도자가 급하겠어요? 매수자가 급하겠어요? 작가님 보시기에? 74억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잔금이 치러졌어요. 매수자가 급한 거 아닌가요? 아, 정확히 하셨네. 매수자가 급한 거예요. 이 집을 반드시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본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이 정도 규모면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서 한 2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20일 날 계약했다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잔금 받아줘야 되는데, 예, 11월 20일 날 잔금을 다 받고 나니까 세금이 34억이 나왔어요. 74억 받았는데. 근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양도가 됐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돼서 세금이 1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과수원인데 15년생 된 사과나무, 배나무가 한 5,500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시가가 한 주당 20만 원씩이니까 11억 정도가 있었는데 요거 계약서에서 뺐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다 다 집어넣으니까 양도세가 또 4억이 또 나간 거예요. 14억을 세금을 터무니없이 더 문 거죠. 이게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잔금 약정을 언제 잡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주하기 어려우면 상생 임대주택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임대를 줘버렸어. 그래서 못 살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를 받으려면 8%짜리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현재 세제 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게 이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1년 6개월을 일단 임대를 주고 다음에 2021년 12월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상생 임대 기간이라 계약이라 해서 2년간 계약을 맺되 임대를 5%만 올리면 상생 임대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서 2년 이상 거주 안 했어도 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니까 아주 이거는 혜택이 크거든요. 그리고 주택수 제한도 없고 가액 제한도 없고 임대 등록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프리하게 혜택이 크니까 이걸 꼭 전문가 세무사님한테 한번 검토를 받아보세요. 네. 그리고 감면 대상 주택에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요게 이제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되고 2000년 10월 말 이전에 임대가 개시되어 있는 이게 통상 다가구 주택이 여기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5호 이상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거를 임대를 줬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요. 농특세가 20%만 내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주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 증여를 해버리면 요 감면 대상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증여하지 말고, 예, 지금 부모님들 갖고 계시면 상속을 받아서 양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 플랜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한 질문을 그러면 이제 좀 부동산 거래 시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가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첫째, 6월 1일 부동산 소유를 피해라. 이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거든요. 이거를 깜빡깜빡해요. 매매하실 때 파는 사람은 잔금을 5월 말에 받고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서 6월 1일 소유기한을 피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은 처분 시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받아갖고 6개월 안에 팔면은, 예, 그게 양도소득세는 제로인데 상속세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취득할 때 증여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언제 파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예, 시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령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처분해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령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처분했겠어요? 자녀들한테 이제 미리미리 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도 생각해야 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또 합산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상속세, 증여세, 절세 플랜을 짠 다음에 처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위장이혼하고 위장전입을 이장 세대 분리를 했을 때는 세금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이 세 가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위장이혼해가지고 집을 나눠서 비과세 받은 경우에 걸리면 다주택자로 걸리고 위장전입이라 해서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민등록을 갖다 놓는데 전 가족이 안 오고 본인만 갖다 놓고 배우자고 자녀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세대분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을 세대분리해서 내보냈어요. 실제 아니고 위장을 했다가 걸리면 집이 두 채로 또 인정돼서 비과세가 배제되니까 가짜로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잔금 처리 일자는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에 상의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요게 지혜입니다. 자, 그럼 증여세, 절세 전략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그냥 심플하게 한번 그 전략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누가 줄 것이냐가 하는 것은 예, 동일인한테 주면 10년 이내까지 합산되니까 동일인이 아니게 증여를 주는 게 좋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부동산을 줬으면 증여세 낼 돈은 아버지가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언제 줄 것이냐. 언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무조건 빨리 주셔야 돼요. 왜? 부동산은 가치가 증가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세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주셔야 그 다음에 수증자가 예, 그거를 소득을 기속을 자기 본인한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줄 것이냐? 요거는 배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자녀 배우자 있고, 그 다음에 손자녀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은 자녀의 배우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근데 자녀의 배우자는 믿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줄 것이냐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주식, 현금, 부동산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거는 각자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 받으실 필요가 있고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예, 단독 증여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증여도 있고 공동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를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주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주는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금 절세 측면도 있으면은 가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줘가지고 예, 분쟁을 막아보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전략은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세무사님과 이제 증여세, 그 다음에 상속세, 부동산 절세하는 방법 이제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첫 번째, 알아만 보지 말고 빨리빨리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세법은 상식이 아니고 예, 전문 지식입니다. 예, 그래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는 의무지만 절세는 권리입니다. 예, 그래서 절세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 말씀대로 납세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절세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그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권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때때로 권리는 우리가 못 찾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근데 또 열심히 살아서 이런 돈을 많이 좀 모았는데 네. 그 권리를 제대로 못 찾으면 사실 내 인생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그 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런 게 쉽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무사라는 전문직 직업도 있는 거고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도 뭐 오늘 이 상속세, 증여세, 그다음 부동산 절세 제가 다 알면서 이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도와드렸던 건데 오늘 영상 뭐 몇 번씩 보신다면 이해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된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세무사의 영역이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일 다 벌어지고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실 이미 늦은 거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안수환 세무사님이든 이제 가까운 누구 친한 세무사님이든 그런 분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절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제가 문제 제기만 한 거고 네. 화두를 던져놓은 거니까 어떤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서 본인 재산은 본인 스스로가 지키셔야 됩니다. 네. 네. 세무사님과 또 다음번에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안순환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